근데 정확히 말하면 수익 배분보다는 분배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몫을 쪼개는 것은 분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은 배분이란 말이죠. 자원 배분이 맞지 자원 분배가 아니거든. 배분이란 말은 이용 사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몫을 쪼개는 수익 분배, 권한 분배가 맞죠. 권한 배분이 아니라 정확한 뜻이. 그래서 5번째요. 이번엔 이제 수익 분배 원칙이요. 그러면 수익을 전부 다 분배한대요. 수익 분배 원칙이란 말은 일정한 몫이 나왔을 때 그 몫을 쪼개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년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건물에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머리가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익 분배란 말 그자로 수익을 쪼개주는 것, 분배. 뭐에 따라서요? 각각 생산 요소한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한테 임금 줘야 되겠죠. 임금.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되겠죠. 경영에 대해서는 이윤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땅 몫은 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분배 원칙이란 말은 일정한 수익이 나왔을 때 각각의 생산 요소에 공헌도에 따라서 몫을 나눠주는 것을 수익 분배. 분배란 말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가 지대 산출 근거입니다. 지대 산출 근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아까 건물이 오래 있었을 때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물 요것도 있지만 요거 땅이 한 것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세 가지를 먼저 빼요. 그래서 임금, 이자, 경영 이거를 먼저 빼고 맨날 남는 것이 바로 뭡니까? 땅 몫이요. 지대 산출 근거. 첫 번째가요. 땅 몫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대를 왜 맨 나중에 할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 경제학의 대원칙도 하나가 고정요소 항상 맨 나중에 가변전소를 먼저 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건물이 점점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땅은 어쩌니까 안 움직이니까 몫은 똑같잖아요. 만일에 인건비가 많아지면 이익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인건비 사람을 많이 충원한다면 또 투자를 이제 규모를 넓히면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매출액이 늘까요, 줄까요? 늘 가능성 많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체 처음에 의미는 수익을 쪼개준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일정한 몫이 나왔을 때 그 몫을 각각의 생산 요소의 역할에 따라서 몫을 분배해준다. 그거를 수익 분배. 이 말은 금방 되실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남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땅 몫이. 그래서 맨 먼저가 지대 산출 근거. 그래서 맨 나중에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잔여법이라고 말하고 잔여법. 잔여란 말이 나물 짠자 잔여 맞죠? 잔여법이란 말은 생산 요소가 하나일까요? 둘 이상일까요? 하나만 있으면 잔여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잔여법은 전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빠지고 남는 것이 잔여니까. 그럼 전체에서 임금 빼고 이자 빼고 그다음 뭐 빼고 남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잔여되잖아요. 말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잔여법. 그래서 잔여법이 더 근거예요. 잔여란 말은 우리 짬밥 할 때 잔여가 나머지 아닌가? 잔여란 말이. 그러면 나머지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뭔가 빼고 남는 것이 나머지 하나만 있으면 잔여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잔여법은 복합부동산일까요? 복합개념일까요? 복합부동산에서 나오죠. 잔여법은. 전체에서 토지목, 건물목 빼고 나면 나머지가 토지목. 그죠? 말뜻이. 읽어볼게요. 거기 수익 배분 원칙이란 말은 또 잉여생산이면 남는 거. 그러니까 전체 몫에서 빼고 남는 것이 바로 잉여니까. 남는 걸 우리 잉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잉여 수익. 남는 거. 그 전체 아까 건물이 100억이 나왔는데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이자 빼고 이윤 빼고 남는 것이 바로 땅목. 그 땅목을 뭐라고요? 지대목이라고 말하고. 전체 빼고 남는 거니까 잔여법이고 또 남는 거니까 잉여란 말 같이 하는가요? 우리 잉여란 말 남는 거. 그래서 잉여생산성 원칙 또는 잔여법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 등의 생산요소에서 그래서 각각의 생산 결합에 따라서 발생한 총수익은 이들 각 제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은 어딜까요? 돈.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줄 거고 노동은 뭘 줄까요? 임금. 그 다음에 경영은 뭘 줄까요? 이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배분되는데 이익을 남는 부분을 뭐라고 썼습니까? 잉여. 우리 남는 것 잉여분 선착순 분양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분. 그 광고 그렇게 나오죠?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있었을 때 자녀분, 잉여분 분양한다고 할 때 남는 것 자녀. 그리고 그 남자 토지유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지대 형태 따라서 지대 산출 근거 첫 번째가. 지대 몫은 어디에서요? 수익 분배 원칙에서 의미가 이제. 자, 넘어갔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토지에 쓰는 순수익을 기초로 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데 토지 잔여법 이론적 근거, 잔여법 이론적 근거. 우리 조금 어려운 말 한번 해볼까요? 거기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일단 그러니까 잔여법이란 말은 전체에서 남는 거죠.
잔여법은 일정한 이렇게 복합부동이 있었을 때에 이 몫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건물 몫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요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잔여법 안에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잔여법은 아까 복합부동산. 여기서 나옵니다. 복합 개념이 아니라 복합부동산. 이 말을 이해하시는 거죠? 복합부동산.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이제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종류가 토지잔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잔여법이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한테 수익 방식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보면은 토지잔여법은 왜 토지 몫을 잔여를 했을까요? 왜 토지 몫을 잔여를 했을까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확실히 드러난 것을 먼저 뺄까요? 모르는 것을 먼저 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잔여법은 건물 몫은 내가 잘 할 수가 있는데 땅 몫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 맞죠? 그럼 건물잔여법은 땅 몫은 내가 계산 좀 하겠는데 건물 몫은 어렵다는 얘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토지잔여법 연호 한번 해볼까요? 토지잔여법은 전체 복합부동이 있는데 건물 몫은 내가 계산이 잘 하겠는데 땅 몫은 못한다는 전제죠. 그럼 건물이 새 건물, 헌 건물. 새 건물입니다. 왜? 새 건물이 어쩌니까 비용도 정확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감가상 따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토지잔여법 일반적으로 신규 건물을 씁니다. 의미의 첫 번째가 여기는 신규 건물요. 그래야 논리가 맞죠.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건물잔여법은 오래된 건물 쓰겠죠. 즉 암기가 아니라 잔여법이란 말은 전체에서 뭘 빼고 남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것을 뺄까요? 내가 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명확히 떨어진 것을 먼저 빼고 남는 것이 나머지 아닐까? 느낌이. 그러면은 토지잔여법은 건물 몫을 빼고 남는 것이 땅 몫이니까 그러면 건물 몫을 내가 계산이 잘 할 수 있다는 얘기, 쉽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 새 건물이 더 몫을 따지기가 좋아요? 헌 건물 따지기가 더 좋아요? 감가상각이 나오기 때문에 새 건물은 감가상각이 좀 작아도 되니까. 그래서 먼저 신규 건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중에서 건물 부분 전체 중에서 이것도 말의 논리인데요. 전체 중에서 건물 몫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건물 부분이요. 건물 비율이 건물 몫이 비율이요. 클수록 작을수록 커야 좋을까요? 작아 좋을까요? 클수록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만들면 돼요. 만일에 전체가 100억입니다. 건물 몫이 작아야 좋아요? 크면 안 좋아요. 오차가 커지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체가 100억인데 건물이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1억. 근데 요 1억을 계산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2배로 계산할 수도 있고 절반 계산할 수도 있죠. 즉 이 몫이 작으면 작을수록 제가 계산을 잘못하더라도 오차가 줄어들어요. 즉 건물 몫은 1억인데 땅 몫은 모르겠다니까. 그러면 요놈을 빼고는 남는 걸까잖아요. 근데 건물 몫 제가 1억을 계산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합리성이 없으니까. 근데 1억을 계산할 건데 잘못해서 2배 계산해서 2억 계산했습니다.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1억짜리를 전체 100억에서 1억 빼나 2억 빼나 앞뒤집 아니요? 1% 왔다 갔다. 이해하셨어요? 경우에 따라 또 잘못 계산해서 절반만 계산할 수도 있죠. 50% 계산을 못했어요. 그러면 1억 뺄 것을 5천만원 뺐으니까 99%나 99.5나 앞뒤집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전체 중에서 건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줄어들어요. 편차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정확도 높지 않을까요? 반대로 전체 100억 가운데 이게 9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갑니다. 이게 크다는 얘기요. 이럴 때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0%만 더 계산해봐요. 그럼 99억이 나와. 그럼 만일에 정상적으로 하면 땅 몫이 토지가 건물이 90억이면 땅 몫은 10억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가 잘못 계산해서 이번엔 2배 절반이 아니라 10%만 한번 오차를 벌려봐요. 10% 올리면 이건 99억 대왜 그러니까 1억 될 거 아니요. 그럼 갑자기 건물값 땅값 10억에서 얼마 됩니까? 1억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해서 이번에 제가 10%를 덜 계산했습니다. 100% 할 거를 90% 했습니다. 그럼 얼마죠? 81억 계산상 99, 81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 됩니까? 19억대. 이게 무슨 말을 같습니까? 건물 몫이 크면은 건물 몫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을 잘못하더라도 오차가 왔다 갔다 별로 안 해. 정확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건물 몫이 크면 클수록 제가 조금만 계산하죠. 아까 2배가 아니라 10% 플러스만 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1억 됐다 19억 되니까 내용 원탕 왔다 갔다 해.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자재법은 신규 건물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전체 중에서 건물 몫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오차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뜻.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말의 논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이제 반대일 거고 이거 하나만요.
지금 잔여법 얘기해놓고 일단요. 여기는 전부 다 그 잔여법의 근거. 또 잔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잉여란 말이죠. 잉여 생산성. 이렇게 말합니다. 잉여 생산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또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특징 보시면은 토지에서는 순수익을 기준해서 토지 갖고 하는 토지 잔여법 이런 근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임대를 평가할 때 이걸 주로 하는 것, 잔여. 그러니까 임대를 평가할 때도 그 건물의 수익이 많으면 그만큼 수익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 임대료가 같을까 틀릴까요?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수익을 기준한 어떤 수익 분석법, 수익 방식. 근데 다른 거 다 버리고 수익 분석은 지금 지대 산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 목수 항상 처음에 나중에, 맨 나중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하기 때문에 잔여법이란 말 나올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합원칙, 여섯 번째 적합원칙이요. 그러면 적합이란 말은 뭐가 맞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합원칙은 뭐가 맞는데 뭐가 맞아라? 주변 여건이 잘 맞아라. 여섯 번째요. 그래서 적합원칙하고 비례원칙은 여기 균형원칙은 거의 비쌉니다. 여기 균형원칙이요. 근데 균형원칙은 내부적 균형이었죠. 그러면 적합원칙은 외부적 균형. 적합원칙이란 말은 자리 잘 잡아라. 그러니까 균형원칙은 건물 쓸만하게 제대로 지으세요. 건물 제대로 지어라. 적합원칙은 자리 잘 잡아라. 건물 새거 한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합원칙을 가장 우리 쉽게 말하면 주거용은 주거지에, 상업용은 상업지에. 그래서 아까 지역분석 그 동네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뭘로 쓰는 게 맞을까요? 주거용. 그래서 아까 지역분석에서는 적합 기억나세요? 환경에 맞아라. 위치에 맞아라. 아까 자리 잘 잡아놓죠. 그래서 외부적이란 말, 위치란 말, 환경이란 말, 경제적이란 말은 동의어란 말 뜻. 그래서 외부적 감가, 환경 감가, 위치 감가 전부 다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하죠. 적합.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적합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사실 최유상에서는 어떻게 하라? 외적 균형, 외부적 균형이요. 외적 균형 잘 맞아라.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맞아라, 환경에 맞아라, 자리가 잘 맞아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 같은 거, 또는 아니면 자리 같은 거, 환경 같은 거, 이런 게 잘 맞아라. 이게 안 맞으면 무슨 감가요? 경제적 감가 아까.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경제적 감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 외부적 감가 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에서 경제적이라는 말하고 위치란 말하고 환경이라는 말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것. 그래서 아까 적합 원칙에서는 지역 분석에서는 적합 기억나시죠? 아까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 그래서 아까 지역 분석은 외부적인 거 따진다. 개별 분석은 그 물건 자체 따진다. 그래서 아까 지역 분석은 외부적 요인, 외부적 감가. 개별 분석은 내부적 요인, 내부적 감가. 그래서 아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아까 했던 얘기. 아까 나왔던 얘기요. 이게 처음 하니까 약간 생소한데 이게 몇 번 돌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요. 몇 번 돌아가면 되니까. 이거는 매번을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좀 느리게 하니까 그래서 못 끝냈잖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 빼고 넘어가면 진도는 맞추고 근데 그러면 연결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처음 지금 저하고 몇 번 안 만나시면 지금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뭔 말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뭔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 정상이 사실은요. 좀 시간이 흐르셔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만드니까. 이거 몇 번 반복하고 또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똑같이 또 쓰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히 맞을 거니까. 이게 좀 와야 돼.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자리 잘 잡으니까 뭐하고 밀접할까요? 그래서 인근 지역 어쩌고. 보세요. 인근 지역 나왔으니까 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금방 제 인근 지역 얘기했잖아. 지역 분석. 아까 인근 지역, 근린 지역 정확히 다 연결돼 가니까. 결국 개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쪽에서 보는가? 앞에서 볼래, 뒤에서 볼래, 위에서 볼래, 아래서 볼래, 뒤집어 보고 엎어서 볼래. 그 보는 방향에 따라 전부 틀려지는 거. 그 요지가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과목은 딱딱 떨어지는 파트 사실 없습니다. 딱 정확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어져 있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문제를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경제론으로 나올 수가 있고 평가로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쪽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가 집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래 있는데요. 이거 앞에 봐서 요 모양인데 옆에서 보면 또 다른 모양 보일 건데요. 다른 과목은 오로지 앞에서 하나만 딱 봅니다. 다른 과목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한 면밖에 안 봐요. 근데 제가 보면 앞에서 봤다가 그것도 왼쪽에서 봤다가 오른쪽에서 봤다 또 위에서 봤다 뒤에서 봤다 뒤집어서 봤다 엎어서 봤다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말 뜻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뭔가 알아들었는데 말 조금 바꾸면 또 어쩌니까 또 이상한 말 됐어.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좀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몇 개를 맞추는 거죠? 24개. 16개 틀릴수록 권리를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지금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감가까지 합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적합한 측은 부동산이 그 용성을 최고로 바르기 위해서는 어디에 부동산 특성 시장 수요 주변이 어쩌고 용도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그 주변과 용도 나오면 전부 다 적합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지구제도 그 어떤 어울리는 걸 쓰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맞죠? 환경에 맞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공장은 안 어울리니까 외부 불경제니까 벌써 외부 불경제라서 또 어쩌면 거기 부동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외부성 문제 부동산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서로 어울려. 그러니까 환경 얘기죠. 거기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쓰레기 매립지 건설되면 서로 어울려 안 어울려요? 오지 마.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맞아라 위치가 맞아라 주변과 어우러져라. 그러니까 주변이 어쩌고 용도가 어쩌고 나오면 전부 다 적합. 구성 비율이 어쩌고 투입비율이 어쩌고 요소가 어쩌고 나오면 균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균형 원칙은 건물 쓸만하게 제대로 지으세요. 환경 보지 말고 그 건물 자체만. 그러니까 내부적. 그런데 적합은 그 건물이 아니라 주변과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달동네 멋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돈 안 됩니다. 이게 적합은 지금 어긋난 거예요. 맞죠? 달동네 한가운데 한구박집을 멋있는 빌라를 지어놨어요. 그게 돈 안 된다니까요. 화장 멋있게 하고 밤에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화장 멋있게 하고 수술실 들어갑니다. 다 가리고 가는데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맞죠? 대한민국의 미인이 아프리카 미인 소리 못 듣습니다. 거기는 검정색이 미인이에요.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그 살색이 카네이션이 그 칸이란 말이 살이란 뜻, 바디, 인카네이트, 구체화시키게 말할 때 이게 카네이션 원래 살색 맞죠?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지가 다 달았던 거잖아요. 어머니 달아준 게 원래 카네이션 뜻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꽃을 단 거잖아요. 원래 카네이션 살색 아닌가요? 그래서 인카네이트 그러면 살을 만드니까 구체화시키다, 형상화시키다. 영어 단어 뜻이 카니발, 사육제, 고기 먹으면서 노는 거 카니발, 사육제라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가요? 카니버로스, 육식성, 옴니버로스, 잡식성, 허비버로스, 초식성, 허브란 말이 풀이란 뜻이잖아요. 허브. 그러니까 허비컬처 이렇게 말하면 농장 같은, 이상한 얘기. 가까이 말, 더 이상 가면 이상한 얘기 나오니까. 영어 어근에서 그게 나와요, 다요. 그러니까 허브란 말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플랜트요. 전부 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비컬처 이렇게 말하면 원해를 허비컬처 이렇게 말할 건데요. 허비버로스, 버스는 부유하라는 말이 먹다라 이틀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허비버로스는 초식성, 옴니버로스 잡식, 옴니란 말이 오리란 뜻이잖아요. 말 뜻이 그렇게 나와요. 이상한 얘기 했으면 갑자기요. 옛날에 그것도 잘했었는데 요즘 다 까먹어서 몰라요. 자, 적합한씩 읽어봅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주택은 주거지에, 상업은 상점은 상가에 이렇게 자리 잘 맞춰라. 주거용은 주거지에, 상업용은 상업지에. 맞죠? 그 얘기고. 자, 특징 균형의 원칙이 부동산 내부다. 그죠? 그럼 적합은 외부. 그래서 균형은 건물 제대로 쓸만하게 알맞게 지으세요. 너무 크고 작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알맞게 비율 잘 맞춰서. 그러면 적합은 건물 잘 지어서 제대로 자리 잡아, 위치 잘 잡아. 그 지역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적합이고 균형은 개별 분석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 안쪽이니까 내부적 균형이고 개별 분석은 그럼 적합한 측은 외적 균형. 그러니까 환경 맞아라, 자리 이런 말 뜻이요. 따라서 두 번째 외부적 환경과 적합성은 아주 밀접하다. 그죠? 자리 잘 잡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 보다 가선 환경이 안 맞으니까 값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집을 이렇게 쓰잖아요. 서민들 집단 거주에 고급 빌라를 지었습니다. 제대로 값이 안 나옵니다. 그게 건물이 적합이 틀린 거예요. 자리 못 잡았으니까. 맞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초등학생 얘기할 때는 초등학생 맞게끔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거기서 철학 얘기하면 걔들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걔들 포켓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거? 얘들 좋아하는 얘기 뭐죠? 뽀로로. 그래야 애들이 잘 알아먹잖아요. 그죠? 뽀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좀 걔들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죠? 만화 얘기하고 그러면 잘 알아먹는 거 맞죠? 근데 성인들한테 뽀로로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죠? 텔레토비, 누비, 뚠다, 나나, 뚜. 그죠? 그런 거 얘기는 성인들은 좀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 환경에 맞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부동산, 또 부동산 나왔잖아요. 부동산. 금방 써도요. 부동산 여기요. 몇 개 안 썼지만은. 몇 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이란 말은
건물 제대로 값이 나기 위해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고 자리 제대로 잡으세요. 이게 적합. 그래서 자리가 잘못 잡고 어우러지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자리가 안 좋으니까 위치 감가, 환경 감가, 외부적 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 뜻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성. 그 다음에 적합하고 외부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 두 개는 전부 다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둘 다 환경과의 관계인데 차이는 적합한 측은 부동산이 줍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측은 부동산이 환경이 어째서 항상 주어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외부성은 환경이 부동산에게 이렇게 서로 반대. 그러니까 둘 다 적합하고 외부성은 부동산과 환경 관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이 환경이 맞냐면 주어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환경이 그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했잖아요. 환경이 누구한테 부동산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환경이 부동산을 좋은 것 주면 뭡니까? 정의의 효과. 나쁜 거 주면 부의 효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부 다 뭐 부동산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좀 그림상으로 보면은 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602페이지 그림 가봅시다. 거기 적합 외부성은 위쪽에 뭐라고 나왔죠? 외부적 요인 나왔죠? 외부적 요인. 602페이지 그 그림 보시면은 경쟁, 적합, 외부성은 그 외에 최우선인 외부 요인 나왔죠? 외부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 근데 밑에 있는 수익 체증 체감, 그 다음에 수익 분배, 기업 균형은 그 뭐라고 써있죠? 내부적 차이 이제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요인, 바깥쪽 요인. 적합과 외부성은 외부적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아주 밀접하죠. 말 뜻이. 그래서 둘 다 똑같은데 굳이 하자면은 환경과 부동산 관계인데 여기는 부동산이 환경. 여기는 부동산이 더 먼저 그다음 어쩌면 환경 나오는 게 맞죠. 여기는 환경이 먼저. 여기는 환경 때문에 어쩌니까 부동산이 좋은 거 나쁜 거. 그 부동산이 잘 잡았다고 했다. 주어가 부동산이면 적합. 그러니까 주변에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 서민이 거주는데 그 대상 부동산이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는 적합이 어긋난 거죠.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소음 심하고 정체가 좀 그 주변에 환경이 안 좋아서 부동산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그때는 외부성. 말 되죠? 주어 자체가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외부 환경 요인들이 그같이 긍정적.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뭐가 더 먼저입니까? 환경이 주면 외부성. 부동산이 주어가 되면 적합. 그 다음에 특징 볼까요? 그래서 그거는 적합과 밀접하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적합은 대상 부동산 이 주어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환경에 잘 맞냐만 적합해야 된다. 부동산이 돈 제대로 나려면 환경에 맞아라. 부동산이 환경을. 부동산이 주어 맞죠? 근데 그 밑에 이번에 원칙 외부성은 환경이 부동산한테 영향을 주는 거. 주어가 환경이면 외부성. 주어가 대상 부동산이면 적합 이렇게. 말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라면 서로 다투는 거죠. 경쟁. 그 다음에 이제는 8번째. 그러니까 경쟁 원칙은 뭐하고 밀접할까요? 부중성. 경쟁은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러죠? 여기 경쟁 원칙이요. 근데 경쟁 원칙도 제가 한 번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어디서 기억나실까요? 경쟁 제가 분명히 한 번 언급. 제가 또 얘기 말씀 금방 또 알아들어요. 경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용도 지역주에서 말했습니다. 용도 지역주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주거용하고 공장 혼재됐다. 집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집 살려고 보니 공장 때문에 안 돼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샀다. 근데 공장이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돈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빈 땅을 누가 살려고 한다? 수요자가 공급적이 아니란 얘기. 생산 요소 확보 경제지 생산 물 경제 아니란 얘기. 그 말도 했어요 분명히 제가. 그래서 요 땅을 누가 건설업자 사장들끼리 저 땅 살려는 경쟁이지 땅 주인이 팔아먹을 경쟁이 아니라. 그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 물이야. 생산 땅 저 택지 경제 택지 수요 확보니까 아파트 지을 아파트 자체 경쟁이 아니라 그 생산 택지니까 생산 요소 확보 경쟁. 근데 누가 공급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그래서 인적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와 이제요. 합시다. 그러니까 말을 지금 풀어가는 것이 경쟁이라는 말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경쟁이 뭐죠? 다투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을 왜 그럼 이 땅 살려고 하죠? 돈 되니까. 그래서 경쟁 원칙은 초과 이유는 경쟁을 불러오고 경쟁을 통해서 초과인이 점점점 소멸되어진다는 얘기. 맞지 않아요?
이 동네 용도지를 시작하니까 여기 집값이 점점 5억 20억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서로 이 땅 사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 욕심, 양을 늘려고 하는 경쟁. 그리고 양을 늘려가다 보니까 땅에 택지에 대한 수요자가 많아져서 택지 경쟁이 높아지니까 그럼 택지값이 올라가죠. 그럼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윤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래서 경쟁은 뭐 때문에? 여기 이윤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을 통해서 이윤이 점점점 소멸된다는 말 뜻. 그대로 써져 있을 건데요. 자, 경쟁 원칙은 보시면은 부동산 경제가 형성되며 경쟁으로 인해서 초과인이 소멸되고 대동 가치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이게 정확한 말이 경쟁 원칙은 다투는 거 맞죠? 우리가 왜 서로 가지려고 하죠? 좋으니까 나쁘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좋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윤이 되고 나한테 이로우니까. 그렇게 이윤이 되니까 경쟁을 할 거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다 보면 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런 가격은 다시 이윤은 좀 소멸돼 갈 거고. 그래서 경쟁은 이윤 때문에 초과 이윤은 경쟁을 불러오고 경쟁을 통해서 초과인이 점점점 소멸됩니다. 그 이야기. 됐죠? 첫 번째는 부정성입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는 부정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더 좀 말을 정확히 하면 인적 경쟁. 사람이니까 수요자 경쟁이니까 인적 경쟁. 사람끼리 경쟁이니까 인적 경쟁이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산물 아니라 생산 요소 확보 경쟁. 생산 요소 경쟁. 여기까지 이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경쟁이라고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경쟁하니까 초과 이유는 경쟁을 오고 불러오고 경쟁 초과이 점점 소멸된다. 근데 경쟁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정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정성에서 수요자 경쟁 또 기억나세요? 수요자 경쟁. 우리가 금방 맨 첫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은 수요자 경쟁, 희소성, 그거는 부정성. 아까 맨 첫 시간에 부동산 가격 특성. 가격과 임료 있습니다. 영속성. 둘 이상 가격이 각각 따로 생성되는 영속성. 장기적 배려입니다. 장기연수 영속성. 그 밑에 수요자 경쟁, 그죠?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좀 더 부정성, 희소성. 그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이고 사람이니까 인적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경쟁이요. 다른 거 빼고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따라서 초과인을 목적으로 경쟁 그 부동산 다른 대체성이 어떤 거나 결정되며 대체성이 부족한 경우는 초과인은 소멸되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바꾸지 못한다고 그대로 갈 거니까. 자, 그런 얘기 다른 거 버립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세 번째 거기 고정성과 부정성. 그래서 부정성이고 공급자는 다 나왔는데 수요자 경쟁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부정성이다. 먼저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경쟁은 다툴 경자니까 서로 다투니까 부족하니까 수요자 경쟁, 인적 경쟁. 그 다음에 변동. 9번째. 그러니까 변동 원칙이랑 뭐가 달라지는데 여기 변동 원칙이랑 자동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가격 형성 요인. 그래서 여기 변동이라면 뭐가 달라지는데 맨 처음은 가격 형성 요인이요. 가격 형성 요인. 요는 변동이죠. 그러니까 가격 형성 요인이 변동하는 거지 가격이 변동하는 그 말이 뭔지 아니라니까. 가격 형성 요인. 그래서 두 번째 이걸 아까 어디서 썼습니까? 기준 시점. 아까 기준 시점은 뭐라 했습니까? 변동 때문에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맨 첫 시간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시점을 바꾼다는 얘기는 시점 수정이요. 여기 저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동태 분석. 정태가 아니라 동태 분석. 그래서 변동이라면 변동이 일단 달라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다? 가격 형성 요인이 변화되는 거. 변동 원칙, 기준 시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동태 분석. 변동이니까 정태는 아니겠죠? 한 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가치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가격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키워드는 가격 형성 요인 변화. 이게 변동이란 말은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신도시가 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도시, 그 지역 조건이 달라진 거죠. 아까 모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그러면 공약이 있으니까 그 후보자 때문에 요건이 달라진 건 맞잖아요. 그게 가격 형성 요인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된다면 후보지 된다면 도로 뚫린다면 규제 풀린다면 전부 뭐뭐 한다면 조건이 전부 다 변동이죠. 그럼 그 결과 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예측이에요. 변동이 원인이고 예측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도 변동하고 예측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 말 아직 안 했지만은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시간과 밀접하지만 볼까요? 특징.
부동산의 자연적성, 영속성, 임무적성, 용도장성과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형성은 시간 따라 늘 달라지는데, 그죠? 기준시점, 거기요. 기준시점 확정, 시점성 근거. 기준시점, 시점성과 관계가 된다는 얘기.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기준시점, 시점성의 근거는 무슨 원칙? 변동. 그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측, 예상. 그 다음에 10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예측이란 말이요. 그래서 예측이란 말 쓰고 또는 예상이란 말 수도 있죠. 예측이 원칙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장래 수익성. 여기는 그러니까 변동은 요게 키워드입니다. 가격 형성 요인. 여기는 미래란 말, 장래란 말. 그래서 장래 수익성. 돈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죠. 미래가 어쩌고, 장래가 어쩌고, 기대가치가 어쩌고. 미래 수익성, 장래 수익성, 장래 기대가치. 그냥 기대가치요. 그러니까 예측은 기대 맞죠? 예측은 expect, 예상이니까 결과잖아. 지금 안 나온 건 예상이죠. 예측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측이죠. 어느 분이 당선될까요? 예측이지. 딱 확정되면 그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이죠. 말뜻이.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가격 형성 요인이 나와요. 그린벨트 풀린다면, 후보지 된다면, 지역률 어쩐다면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 돈이 한 평당 어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란 말이 나오고 돈 얘기 꼭 나옵니다. 가치 얘기가. 이쪽에서는 돈 얘기 안 나와요. 이쪽에서 돈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 방식. 수익 방식도 미래죠. 장래 수익이니까. 그래서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 물론 대체 원칙 다 되지만은 두 개만요. 예측 보시면 부동산 가치는 과거, 현재 따라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미래, 장래 어떻게.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가치가 장래에 대한 편익, 장래에 대한 편익, 미래 수익성. 그리고 예측은 딱 한마디로 미래란 말, 장래란 말, 돈. 그래서 장래 수익성 딱 한마디로 줄 수가 있죠. 미래 기대가치, 장래 수익성, 돈 얘기.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즉 후보지 된다면 그것까지가 변동. 그래서 땅 한 평에 10만원짜리가 100만원쯤 되겠다. 그게 결과. 그러면 예측이 되는 거죠. 말뜻이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12번, 11번이요. 우리가 기회비용 원칙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기회비용 원칙이란 말은 먼저 우리 기회비용을 뭘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포기한 대가. 이게 기회비용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요. 포기한 대가인데 정확히 말하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선택 가능. 선택 가능 대안. 선택 가능 대안 중. 그 다음에 포기된 것 가운데. 선택 가능 대안이니까 토지에 무슨 관계 있을 것 같습니까? 용도의 다양성. 용도 한 가지 있으면 선택이라면 안 나오잖아요. 선택한 대안 중에서 그 다음에 포기된 것 중, 포기된 것 가운데요. 포기된 것 중, 포기된 것 가운데 최대가치. 포기된 것 가운데 최대가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요. 제가 20억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만일에 A라는 사업을 합니다. 자, B라는 사업합니다. C. 그러니까 저 20억 가지고 A, B, C 사업안까지 세 가지 있대요. 그러니까 20억짜리 땅이 있으면은 용도가 세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획일적이면은 안 나오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땐 A가 먼저로 A를 사보면 10억의 순수익이 나온대요. 기대 수익이. B는 9억이 나온대요. C는 8억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럴 때, 만약 A를 선택했습니다. 자, A를 선택에 따라서 요 A를 선택해서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B, C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은 두 번째를 포기한 대가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퍼스트 초이스, 세컨드 프라이스란 말이 나와요. 즉 A를 선택함에 따라서 나머지 B, C에서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거죠. 그 뒤에 큰 값이니까 그죠? B가 되죠. 자, 9억이죠. 그러니까 A라는 걸 해가지고 자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그죠? B, C에서 벌 수 있는 9억과 8억을 버려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것이니까 B가 되고요. 자, B를 선택했습니다. 자, 9억을 벌기 위해서는 요걸 선택하니까 이 둘을 버려야 되겠죠. 큰 값이니까 그러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선택하면 해볼까요? C를 선택해서 8억을 벌기 위해서는 역시 A를 버려야 되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의미는 나왔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지 선택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서 나머지 버린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이가 기회비용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기회비용의 의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기회비용은 어디에다가? 합리적 선택. 이게 합리적 선택의 기준, 근거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합리적 선택. 만약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기회비용이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이 최소이죠. 기회비용이 최소가 됐었을 때. 기회비용은 수익 얘기입니까? 비용 얘기입니까? 비용 얘기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셋 중에서 A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회비용, B가 지금 기회비용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셋 중에서 왜 A를 택했어요?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럼 A를 택했으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 얼마 이상 벌어야 됩니까? 9억 이상 벌어야지. 그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어쩌니까, 즉 A, B 세 개가 있는데 A를 선택했다는 것은 여기 제일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요 녀석 한 이상은 최소 요것보다는 어쩌면 더 많이 벌어야 적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가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A는 선택하면서 B는 어쩌니까 요걸 선택하다 요거보다 최소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요 B는 A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수익률.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A를 택했습니다. 왜? 이게 제일 좋으니까.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러면 A를 택했다는 것은 아무리 못 벌어도 뭐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요? B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러면 A 입장에 봤을 때 B는 어쩝니까? A가 봤을 때 B는 아무리 못 그만큼 벌어야 되니까 B는 최소한의 수익이 아닌가요? 맞죠? 그러고 보니까 기회비용이 최소한의 수익률, 기회비용은 최소한의 수익률, 필수적 수익률. 우리 기회비용 정의해서 요구수익률 정의해서 요구수익률에서 요구수익률 맨 처음에는 투자자 비용성, 그 다음에 주관적 수익률, 세 번째가 시간비용, 위험비용, 네 번째가 시간비용, 무위험수익률, 위험비용은 위험할증률, 그 밑에 최소한의 수익률, 필수적 수익률, 기본적 수익률. 기억나세요? 그때 그러니까 요 녀석 봤을 때 9억을 어쩌니까 A를 해가지고 10억을 번다는 얘기는 아무리 못 벌어도 9억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A를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입장에 보자면 B는 최소한의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 수익, 가장 밑바탕 아닌가?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요구수익률이고 요구수익은 최소한의 수익, 그 자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몇 개 쓰는 거 다 그냥 쓰는 거 아니라 다 연결을 좀 써놨는데 말을 안 했어요. 아직은요. 그때 그냥 쭉 써놓고만 나왔는데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회비용은 요구수익률 개념이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이게 비용이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요 두 개는, 요거는 합리적인데 요 두 개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니까 잘못됐잖아요. 합리적 선택 기준은.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이 클 때 작을 때 요게. 좀 더 쉽게 갈까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주거용으로 쓰면은 1년 동안 주거용으로 쓰면 수입이 100만 원 나와요. 주거용으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근데 상업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이 200만 원 나온다 가져갑시다. 만일의 경우에 요즘 오로지 주거용밖에 없습니다. 기회비용은 제로입니다. 포기해야 될 거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획일적이 될까 다양해야 될까? 다양할 때. 실업자의 기회비용은 제로. 좀 심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를 부르죠. 그 급료가 다 다릅니다. 왜 틀릴까요? 기회비용 때문에. 신인 가수는 오란데 값으니까 쌀 거고, 유명 가수 다 쪼개봐가지고 제일 큰 데 쪽 갈 거니까. 그죠? 그 기회비용. 우리 헤드헌터 아시죠? 헤드헌터. 그 이렇게 빼가는 거. 그 삼성에서 현재 이렇게 옮기고 가는 그런 헤드헌터 있죠? 그때 삼성에서 연봉 5억 받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한번 연구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억 받습니다. 그걸 다른, 그죠? 반도체에서 빼갈 수도 있죠. 그런 게 종종 있으니까. 그래, 여기 있는 사람 이쪽 끌고 올 때는 최소 얼마로 줘야 돼요? 그죠? 5억 줘야, 5억 더 줘야죠. 거기서 5억 받고, 그 다음에 어쩌니까 무슨 뭐 또 주식도 받고, 권리도 좋은데, 그걸 버리고 왔으니까, 여론보다 더 포기하고 왔으니까 더 많이 줘야지 가지 않을까요? 그럼 5억도 주고, 자리 보장해주고, 또 어쩌니까,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해줄 때 가는 거 아닌가? 다 기회비용 논리. 그러니까, 똑같은 땅도 중심지 땅에서 왜 비싸고 외곽은 왜 싸요? 기회비용 논리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크니까, 작으니까. 기회비용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 기회비용이 크면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니까. 말 뜻이. 그래서, 요 세 가지요. 읽어볼게요. 기회비용이란 써져 있네요. 선택 가능 대안 중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가치. 그러니까 A, B, C 세 개가 있는데 요걸 선택에 따라서 요 두 개를 버린 데까지 그중에 큰 값이니까 B. 말 뜻이.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데 100만 원인데 상업용으로 쓰면 이거는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이 왔는데요. 그러면 요걸 쓰면 따라 요걸 버린 데까지가 요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주거용의 기회비용은 200만 원. 즉 주거용을 쓰에 따라서 100만 원 수익을 얻게 해서 상업용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대가니까 200만 원. 맞죠?
그러면 상업용은 요걸 쓰에 따라서 요걸 버렸으니까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 그럼 기회비용이 커야 줘야 작아져. 그래 상업용이 더 맞다는 얘기. 초과용 쓰면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 그게 판단 기준. 맞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최대 가치. 그 다음에 어디 써먹으려고? 선택 잘했는 것보다 기준. 그럼 기회비용 클수록 작을수록 좋습니다. 기회비용이 작아야만 함정 선택이 돼요. 따라서 기회원칙이란 부동산에서 뭐가 볼까요? 특정용으로 사용으로써 포기한 토지의 이용에 대가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특정 용도 A라는 걸 쓰는 따라서 포기한 용도니까 용도가 최소한 몇 가지? 둘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림 앞으로 가보시면 확히 뭐가 맞게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거기요. 최우선칙 왼쪽에 좀 기회비용 나왔죠? 아까 최우선칙은 지금 602페이지 그림 602페이지 그 박스 왼쪽에 그 한가운데 최우사항 있죠? 그러면 최우사항은 아까 근거가 뭐였어요? 부정성, 용도에 대해서 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용도랑 관계 있으니까 기회비용은 용도에 대해서 관계 있으니까 연결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죠. 또 기회비용이 커야 좋으면 작아졌으면 작을수록 최우사항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 그냥 엮어진 것이 아니라 다 뭐가 고리가 다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과 최우사항 원칙은 아주 밀접하겠죠. 근데 대치 원칙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아까 왼쪽 모서리 위쪽에 대체 원칙하고 오른쪽에 수급은 직접 연결이 안 되잖아. 하나씩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간접적. 나머지는 다 바로 연결됩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나머지 10가지는 전부 다 연결되는데 대체 원칙하고 수요 공급은 직접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 문제가 간접적 연결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그림 보고. 기회비용 원칙 하나 가지고 사실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또 밑에 관련 원칙은 또 그 특징 원칙 2번 보니까 대치 원칙이다. 맞네요. 그래서 아까 기회비용과 대치 원칙 그 선이 연결이 안 돼서 그 수직선으로 연결하십시오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그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수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부동산 가격도 수요 공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맞죠?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적으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대치, 마지막. 거기 대치 원칙이란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값이 형성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3번째. 대치 원칙이란 말은 대치 원칙이요. 대치 원칙이란 말은 이렇게. 만일에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3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삼성 레미안이에요. 현대 아이파크요. LG 자이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위치도 똑같고 평수도 똑같이 전부 다 예를 들어 똑같습니다. 40평. 근데 여기는 지금 701호가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는 그래서 203호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1301호가 왔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3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장 쉬운 얘기로 전부 다 가게 다 6억, 6억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삼성 레미안 값이 6억에서 올라갑니다. 7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같이 올라가요. 왜? 비슷비슷하니까. 만일에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다 6억이었었는데 여기에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요월이 건너가지 않을까요? 값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제가 빠지고 딴 데로 어쩌니까 즉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똑같은 여기도 비싸니까 우리가 대체란 말은 같은 물건이면 싼 것을 더 좋은 거 맞죠? 원하는 것이 같은 가격이면 물건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대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수도 똑같고 위치 똑같아 다 똑같았는데 6억에서 이게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면 요 수요가 좀 요리 건너가지고 그러면 초과 수요 되지 않을까? 그럼 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그 다음 또 여기도 올라가고 또 값이 이번에 5억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어쩌니까 수요가 요리 올 거니까 여기서 가격 빠지고 빠지겠죠. 자, 대치원칙이란 말은 특정 지역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있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값이 형성됩니다. 그 말을 대체. 맞죠?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기본적인 성질이 뭡니까? 비슷비슷, 용도, 기능, 가격, 업비슷. 그래야 대체가 되죠. 우리 대치세 보완제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는 그것이서 대체 관계는 유사부동산으로 가치 영향을 주고받으면 결정된다.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용도, 기능, 가격이 업비슷한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값이 형성되는 뭐라고요? 대체 원칙. 맞죠? 그래서 유사적은 서로 대체 관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아까 일산 신도시 땅값이 올라간다. 그런 유사적인 분당도 서로 대체 관계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죠. 똑같지는 않지만 옆 동네 아파트까지 올라간다. 그럼 우리 동네 아파트가 또 아마 올라갈 것 같아. 왜? 대체 관계 되면은. 맞죠? 말 뜻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거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삼방식 이론적 근거.
가격, 아까 3방식이요. 일단 1번은 요거였고, 근데 다른 거 다 버리고, 여기는 평가 3방식. 우리 평가 3방식이란 말은, 그죠?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평가 3방식이요. 세 가지 방식이요. 이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이론적 근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13층 사는데 12층짜리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10억 주고 팔았대요. 그럼 저는 위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할까? 내 거랑 똑같은 것이었잖아요. 비싼 것이 팔렸으니까 내 것도 비슷하니까 10억쯤 아닐까요? 바로 예를 들어서 103동 아파트 값이 102동하고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바로 옆 동인 아파트가 이번에 한 채 팔렸습니다. 그럼 평수 똑같다 하면 가격 비싸지 않을까요? 그게 대체. 그러니까 제 키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꾸 비싸서 얼마니까 당신도 얼마쯤 그것도 대체. 맞잖아요. 또 원가 방식 어떻게 할까? 이 건물 지으면서 어쩌니까 제가 지금 가격을 따지고 싶은데 몰라요. 근데 옆 건물 오늘 지었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얼마 주고 지었냐? 10억 들어 지었대요. 그럼 내 것도 한 10억쯤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비슷하니까. 맞죠? 나하고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가게세가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그럼 내 것도 비싸니까 한 200만 원 받으면 되겠네? 그게 대체. 비슷하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상가인데 어쩌니까 공장은 대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용도기는 가격이 비슷하고 지역도 조금 비슷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지역 간 대체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부동성 때문에. 맞죠?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즉 동일한 내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치가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여러 가지 가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영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비슷비슷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값이 형성된다. 그걸 대체라고 해요. 그래서 개보시 맨 첫 번째 부동산 대체성은 다른 부동산 상호작용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가 방식 어쩌고 비교 방식 쭉 나왔죠. 맨 두 번째 맨 끝에 3방식 이론 근거. 지금 키워드는 비교 방식에서 뭐 원가 방식 뭐 그 종류 아직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3방식의 이론 근거된 것이 바로 뭐다? 대체 원칙. 하나만 더 씁시다. 그래서 간접법 써. 간접법.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 비교하기 때문에 직접법이 아닙니다. 그건 간접법이요. 그 뒤에 밑에 있는가요? 간접법이란 말. 간접법이란 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법 아주 밀접합니다. 네, 그거 없네요. 하나만 써놓읍시다. 있어요? 네, 바로 밑에 세 번째 주제 간접법. 예, 나와 있겠죠. 이게 뭔가 더 연결이 돼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은데 이제 몇 개만 또 골라냅시다. 이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문제가 첫 번째는 기회원칙. 책 다시 앞으로 갑니다. 맨 처음에 기회원칙, 그 다음에 균형.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적합, 외부성, 그 다음에 9번의 변동.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회원칙, 균형원칙, 그 다음에 적합원칙, 외부성 원칙, 그 다음에 변동원칙. 예, 5개 얘기했으면 그 5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회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아까 외부성 원칙, 그 다음에 네, 변동의 원칙 5가지. 여기까지. 기회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성 원칙, 변동. 거기까지. 그 정도는요.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전에 한번 뵈시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 여기 할 거고, 그 다음에 5월 첫 번째 주도 요 뒤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올 거니까. 그 다음에 5월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맨 처음으로 간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 안 드렸던 거 지난번에? 네. 아무튼, 일요일 날은 내가 평가 방식 요거 합니다. 일요일 날은 평가 방식 다 못 끝내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실 때에 평가 방식 좀 읽어오시면 좋을까요? 그냥 오시면 좋을까요? 오실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